죽음 삶에 답하다. 그 중에서 이제 삶, 죽음 그리고 시 두 번째 시간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처음과 마찬가지로 간단한 초성 퀴즈를 하나 또 해보려고 하는데요. 삶은 이응 이응이다. 삶은 이응 이응이다. 뭘까요? 삶은 울음이다. 예, 울음인데 어떤 울음이냐? 삶은 나의 울음으로 시작해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울음으로 끝이 난다. 여러분들 태어날 때 나는 웃고 태어났어 하시는 분 계신가요? 안 계시죠? 네. 저도 제 기억엔 없습니다. 그러나 저도 아마 울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울음이라는 게 뭔가요? 울음이라는 게 말도 할 줄 모르는 아이에게 있어서 울음은 대화입니다. 신호를 보내는 거죠. 엄마 나 배고파요. 엄마 나 쉬가 마려요. 뭐 이런 것들을 보내는 신호. 나 졸리운데 나 혼자서는 잠을 못 자겠어요. 재워주세요. 뭐 이런 신호들을 보내는 거거든요. 우리 어른들은 안 운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어른들도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그렇게 울어대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걸 우리가 어른이 다 같이 어른이 되다 보니까 그 우는 울음을 느끼지 못해서 못 느낄 뿐이지 그런 것들이 다 우리들 속에 있고 그게 어쩌면 내가 상대방에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나 지금 아파. 나 지금 이런 것들이 힘들어 라고 보내고 있는 거죠. 그걸 잘 알아주셔야 되는데 서로 바쁘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그냥 지나가는 거죠.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사람의 삶을 일찍 마무리하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원하지 않는 삶을 마무리하게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죽음과 관련된 시를 하다 보니까 너무 분위기가 좀 무겁고 가라앉아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경쾌하고 유쾌한 시를 한 편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산이라는 시인데요. 젊은 시인입니다. 63년생이면 젊은 시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예. 양광모라는 시인인데 우산. 삶이란 우산이다. 삶이란 우산을 펼쳤다, 접었다 하는 일이요. 죽음이란 우산이 더 이상 펼쳐지지 않는 일이다. 성공이란 우산을 많이 소유하는 일이요. 행복이란 우산을 빌려주는 일이고 불행이란 아무도 우산을 빌려주지 않는 일이다. 사랑이란 한쪽 어깨가 젖는데도 하나의 우산을 함께 쓰는 것이요. 이별이란 하나의 우산 속에서 빠져나와 각자의 우산을 펼치는 일이다. 연인이란 비 오는 날 우산 속 얼굴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요. 부부란 비 오는 날 정류장에서 우산을 들고 기다리는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다. 비를 맞으며 혼자 걸어갈 줄 알면 인생의 멋을 아는 사람이요. 비를 맞으며 혼자 걸어가는 사람에게 우산을 내밀 줄 알면 인생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다.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건 비요. 사람을 아름답게 만드는 건 우산이다.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우산이 되어줄 때 한 사람은 또 한 사람의 마른 가슴에 단비가 된다. 우산이라는 거를 가지고 이렇게 다양하게 이야기를 한 시인입니다. 죽음에 대한 얘기는 아주 우산이 펼쳐지지 않는 거다라는 걸로 짧게 이야기했지만 이 시인은 삶이라는 거에서 있는 일들, 일어날 수 있는 일들, 그런 일들을 우산을 쓰고 있는 것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죠. 요즘은 그런 일이 거의 없습니다만 제가 고등학교 시절이나 이때만 해도 우산 같이 쓰고 가자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괜히 여학생이 우산 쓰고 가면 같이 쓰고 가자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도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거의 볼 수 없는 일이 돼버렸고 이게 지금 스토킹 이런 부분들이 되니까 그런 건 이제 불가능한 일이 됐습니다만 그런 시절도 있었죠. 그리고 여기에서 저는 공감하는 것이 성공이라는 게 우산을 많이 소유하는 일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시절에 우산이 식구들 개수만큼 없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고 이제 식구들 개수만큼 안 되니까 그냥 일반 천으로 만든 우산이 비닐 우산이 또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침에 저희가 이제 4남매였는데 아버님, 어머님 4남매가 있다 보니까 우산이 6개가 안 됐던 거죠. 그러니까 우산이 한 3개 정도 있고 비닐 우산 있고 뭐 이런 상황이니까 비 오는 날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우산을 들고 가려고 하는데 누님들이 있으니까 누님들은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누나들은 우산 가져가야 된다. 그러고 이제 제가 이제 뭐 막내로 자라다 보니까 저한테 항상 오는 건 비닐 우산이었어요. 요즘은 비닐 우산도 이제 잘 나와서 좀 튼튼하지만 예전에 비닐 우산은 금방 구멍이 나고 찢어지고 뭐 이렇게 대나무로 만들고 해가지고 바람이 좀 심하게 불면 뒤집어지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걸 쓰고 가려고 하면 비 많이 맞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뭐 데이트를 하고 그럴 때만 해도 이제 같이 우산을 같이 쓰고 굳이 우산 2개를 하나씩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데이트할 때는 우산 하나만 펴서 진짜 이 시에 나오는 것처럼 한쪽 어깨는 다 젖고 뭐 이런 부분들도 있었죠. 그리고 제가 이제 시를 썼던 문학소년이었던 부분이 있어서 고등학교 시절에 그냥 뭐 겉멋 부린다고 뭐 비 맞고 일부러 비 맞고 이렇게 다녀보기도 하고 했었던 그런 그 제가 어린 시절에 썼던 그 감성을 그대로 이야기해 준 시여서 잠깐 소개를 하나 좀 드려봤습니다. 앞에 잠깐 이제 퀴즈 했던 쪽으로 잠깐 넘어가서 울음이라고 하는 부분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나의 울음으로 시작해서 남의 울음으로 끝나고 그 울음이라는 게 신호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그 시절로 한번 되돌아가 보신다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아이를 낳으셨을 때 어땠나요? 그 아이가 막 울면 태어나서 막 울면 어떠셨어요? 좋아하셨죠? 나는 우는데 내 부모님이나 내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뭐 이런 분들은 좋아하셨어요. 그러고 나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네. 그런데 내가 죽는 시점에서 내가 죽을 때 나는 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못 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 주위의 가족들은 나를 위해서 울겠죠. 나하고의 어떤 이별을 우는 거일 수도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신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신호인데 어떤 신호냐? 그 신호라는 건 제 생각에 제가 태어나서 울 때는 제가 이 세상에 왔다는 걸 알리는 신호고 제가 죽을 때 저의 뭐 가족들이 저를 위해서 울어주는 건 제가 다른 세상에 태어날 거라는 그 세상으로 보내는 신호가 아닌가. 다른 세상으로 가서 거기에서 태어날 거니까 내 영혼을 잘 거두어 달라고 하는 신호를 보내주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모든 것들을 잘 저기 하는데 유명하신 분이죠. 김수환 추기경님이 계신데 김수환 추기경님이 삶을 뭐라고 하신 부분이 있어요. 제가 삶은 뭐 앞에 말씀드렸듯이 병원이다, 울음이다 그랬는데 김수환 추기경님은 삶을 뭐라고 하셨냐? 삶은 계란이다. 삶은 계란이다. 네,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제 김수환 추기경님이 어디 강론을 가셔야 되는데 기차에서 삶이라는 게 뭘까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시면서 가시는데 그 당시에만 해도 이제 기차에서 물건 파시는 분들 있잖아요. 홍익회 지금 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만 그분들이 삶은 계란이요 하고 하는 거. 삶은 계란이다. 왜 계란이라고 하셨느냐 하면 거의 모든 나라에서 뭐 돼지고기를 안 먹거나 소고기를 안 먹거나 뭐 이런 부분들은 있는데 계란은 다 드신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계란이 아주 원형이 아니고 타원형이고 막 이렇잖아요. 계란은 모양도 다 제각각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도 다 다른 삶이고 뭐 타조알처럼 큰 것부터 시작해서 메추리알처럼 작은 것까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알들이 있는데 그 모양들은
비슷하긴 하지만 다 다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삶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삶은 울음이다라는 걸로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볼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 양광모 시인의 우산 이걸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우산에서 보면 삶과 죽음을 아주 간단하게 표현을 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를 쓰는 사람을 뭐라고 하죠? 시인이라고 하죠. 소설 쓰는 사람은 뭐라고 하죠? 소설가라고 하죠. 가와 인의 차이가 뭘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가는 집가자를 쓰고 인은 사람 인자를 쓰는데 집은 어떻게 지어야 돼요? 집은 털을 잘 다지고 거기에다가 주춧돌을 놓고 주춧돌 위에 기둥을 세우고 기둥 위에 대들보하고 뭐 이런 것들을 세워서 집은 어떤 특정한 형태로서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사람은 다 다르고 다 제각각의 영역이 있는 거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설가라는 사람들은 적어도 집을 짓듯이 이 소설을 쓸 때 구성을 해서 기승전결이 어떻게 되고 이렇게 써야 되지만 시를 쓰는 시인들은 그냥 사람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그냥 짧게 써도 시가 된다. 그게 이 양광모 시인이 우산이라는 걸 통해서 시를 이야기해 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또 좀 해보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던 이혜인 수녀님의 시 하관이라는 시를 제가 먼저 소개를 드렸었는데 그 이혜인 수녀님이 시를 쓰신 게 마지막 손님이 올 때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죽음에 관련된 시는 대부분의 경우가 남의 죽음을 경험을 하면서 그거에 대한 거를 쓴 경우들이 많다. 그러면서 이제 구상시인의 임종예습은 자기의 죽음을 어떻게 보면 이런 상태로 내가 죽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것인데 이 이혜인 수녀님의 마지막 손님이 올 때라는 시도 자기 자신의 어떤 죽음을 생각하면서 쓰신 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느 날 문득 예고 없이 찾아올 손님인 죽음을 어떻게 맞이해야 할지 아직 살아있는 저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헤아려 볼 뿐입니다. 그 낯선 얼굴의 마지막 손님을 진정 웃으면서 맞이할 수 있을까요?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기가 상상보다는 어렵더라는 어느 임종자의 고백을 다시 기억하며 저희 모두 지상에서의 남은 날들을 겸허하고 성실한 기도로 채워가게 하소서. 하루에 꼭 한 번은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화해와 용서를 먼저 청하는 사랑의 사람으로 깨어있게 하소서.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인 듯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지혜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소서. 삶과 죽음을 통해서 빛과 평화의 나라로 저희를 부르시는 생명의 주님, 당신을 향한 날마다의 그리움이 마침내는 영원으로 이어지는 부활의 기쁨으로 열매 맺게 하소서. 이 이혜인 수녀님의 마지막 손님이 올 때에는 이 이혜인 수녀님도 이야기했지만 어느 날 문득 예고 없이 찾아온다라는 거죠. 죽음이라는 건 예고 없이 찾아온다. 그 예고 없이 찾아오는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거냐. 그런데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 어느 돌아가신 분의 이야기를 빌어서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죽음 준비 교육을 하면서 항상 하는 이야기가 당하는 죽음이 아니라 맞이하는 죽음, 준비된 죽음을 하자라고 하는데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가끔 그 집안의 어른들 중에 이렇게 돌아가셨다 하는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저도 저희
증조부님 뭐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돌아가시기 전에 뭐 생신날인가 뭐 이렇게 해서 그 자손들이 다 모여 있을 때 다 모여서 생신 저기를 하고 연세가 이제 드셨을 때죠. 드셔서 저기 했는데 생일 잔치 다 하고 자식 자손들 다 만나고 나 이제 가야겠다. 그러고 그 다음날 안 깨어나셨다고 뭐 이런 전설적인 얘기를 들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뭐 스님들 같은 경우 돌아가실 때 보면 그냥 입적하시는데 그냥 앉은 채로 가부좌 튼 채로 이제 돌아가시는 그분들의 경우는 완전히 이제 뭐라 그럴까요? 해탈의 경지에 오르신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까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을 마무리할 때 어느 정도의 준비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혜인 수녀도 마지막 손님이 올 때 나한테 마지막 손님 나를 찾아왔을 때 내가 얼마나 그 마지막 손님을 잘 맞이하고 그 손님과 잘 따라갈 수 있느냐 뭐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시 중에서 가장 절절한 시를 말씀을 드릴 텐데 다 아시는 시일 거예요. 뭐 저 고등학교 때 배웠던 시니까 김소월 시인의 초혼이라는 시인데요. 초혼이라는 게 뭐죠? 지금은 뭐 그런 전통 장례라는 걸 하는 경우가 거의 없으니까 뭐 이런 부분들이 없겠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뭐 돌아가셨다라는 걸 누가 얘기해 줘요? 병원에서 의사가 얘기해 주죠. 운명하셨습니다. 그 운명하셨습니다라는 소리를 들으면 그때부터 참고 있었던 울음들이 막 터지는 거죠. 그런데 전통 장례에서 돌아가셨습니다라는 판단은 누가 하느냐? 대부분 우리 이렇게 뭐 병원에 가서 돌아가시기 전에 대부분 다 집에서 돌아가실 때는 집안 어른 뭐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아버님 또래의 이제 다른 분들이 오셔가지고 임종을 했다라는 걸 확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돌아가셨다라는 걸 어떻게 확인했을까요? 그 당시에 의사도 아닌데 그 전통 절차에 의하면 그걸 속괭 또는 속광이라고 하는데요. 그 밑에다가 누워 있으실 거고 돌아가신 분은 누워 있으실 거고 그 밑에다가 솜이나 깃털 같은 걸 이렇게 살짝 놓으면 숨을 쉬면 이게 움직일 거잖아요. 솜이 이렇게 떨. 그래서 그런 적이 없으면 돌아가셨다, 운명하셨다라는 걸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돌아가셨다라는 게 딱 저기가 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이 김소월 시인의 시의 제목에 있는 것처럼 초혼, 그걸 전통 장례 절차에선 고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복, 다시 돌아오도록 하는, 다시 돌아오라는 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걸 하죠. 그걸 이제 집에서 뭐 지붕 위에 올라가서 옷을 그 사람의 옷을 웃돌이 옷 같은 거 하나 들고 옷을 흔들면서 뭐 저 같은 경우 얘기하면 제가 이제 강릉 함씨니까 강릉 함공 누구누구 복 이렇게 3번을 외칩니다. 그리고 이제 영혼을 다시 돌아오라고 하는 건데 다시 돌아오진 않겠죠. 그 좋은 데 갔으니까 안 돌아올 것 같으니까. 그러고 와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장례 절차가 시작이 되는 거죠. 장례 절차가 시작이 되는 건데 이 전통 장례에 관련된 영화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축제라는 영화가 있어요. 오래된 영화인데 그 이청준 소설가가 쓴 그 축제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게 그 본인의 어머니의 장례식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쓴 부분이 있고 그 축제라는 영화가 개봉이 될 당시에 또 같은 해에 우리 전통 장례 절차에 관련된 영화가 이제 개봉이 됐던 게 있는데 그게 학생 부군 신위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게 같은 해에 이제 2개가 개봉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전통 장례 절차에 관련된 부분인데 그 가장 첫 번째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가장 첫 번째 하는 일 고복 초혼에 관련된 건데요. 다 아시겠습니다만 이 시는 그 세 연으로 되어 있고 각 연이 세 연이 아니라 5연으로 되어 있고 5연이 각각 4줄씩 되어 있고 계속되는 반복되는 저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 이제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요, 허공 중에 헤어진 이름이요,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요,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심중에 남아있는 말 한마디는 끝끝내 마저하지 못하였구나. 사랑하던 그 사람이요, 사랑하던 그 사람이요. 붉은 해는 서산마루에 걸리었다. 사슴의 무리도 슬피 운다. 떨어져 나가 앉은 산 위에서 나는 그대의 이름을 부르노라. 서름에 겹도록 부르노라. 서름에 겹도록 부르노라. 부르는 소리는 비껴가지만 하늘과 땅 사이가 너무 넓구나. 선체로 이 자리에 돌이려도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이 김소월 시인은 32세에 이제 세상을 떠난 아주 요절한 시인이죠. 김소월 시인의 시에 이 시 말고 이제 부모라는 시가 있는데 노래로도 이제 만들어진 시인데 그 부모라는 시에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안 나옵니다.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안 나오는데 부모라고 이제 시를 했어요. 그리고 전부 어머니 얘기를 하는 거죠. 어머니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아픈 그 김소월 시인의 경우 아픈 적이 있는 거죠. 아버지가 그 일제시대 때 뭐 일제 순사들한테 끌려가가지고 고문을 당하고 뭐 이래가지고 아버지가 이제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상태가 돼서 아버지의 사랑을 거의 받지 못하고 살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부모라는 시의 제목을 쓰면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안 나오는 그런 시고, 이 초혼이라는 시는 지금은 이제 거의 불가능한 일일 텐데 13살, 14살 뭐 이런 정도의 이제 그 아버지가 이제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제대로 자녀들을 돌보지 못하니까 할아버지가 이제 김소월 시인을 돌보고 뭐 이러면서 했는데 할아버지 아는 사람의 뭐 저기를 해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김소월 시인이 그 이전에 오산학교인가 거기를 다닐 때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보다 한 3년인가 연상되는 여자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놔두고 결혼을 했는데 뭐 김소월 시인이 먼저 결혼을 하고 나서 한 2년인가 지나서 그 여자분도 이제 결혼을 했는데 그 여자분이 남편의 학대 뭐 이런 거로 해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죽는 그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죽은 자기 옛 연인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 사람을 생각하고 쓴 시인데 이 죽음에 관련된 시 중에서 아주 가장 절절한, 아마 여러분들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가 있으실까요? 정말 가슴 절절한 내용의 시를 이렇게 쓰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와 귀천이라는 시, 그리고 그 죽음은 마침표가 아닙니다. 이 시를 참 죽음 관련된 시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시인데, 이 초는 읽을 때마다 제 가슴이 떨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이건 정말 저는 가슴으로 쓴 시다. 정말 자기 자신의 머리로 생각을 해서 쓴 시가 아니라 정말 자기 자신의 가슴 속에 있는 걸 그대로 표현한 시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시들이 이제 대부분 다 자기 가족, 더군다나 이제 자녀의 죽음을 하고 있는데, 시인들은 자녀의 죽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 뭐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면서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현승 시인의 눈물이라는 시입니다. 덜어는 옥토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이고죠. 흠도 티도 금가지 않은 나의 전체는 오직 이뿐. 더욱 값진 것으로 드리라 하올제 나의 가장 나종 지닌 것도 오직 이뿐. 아름다운 나무의 꽃이 시들음을 보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 당신은 나의 웃음을 만드신 후에 새로이 나의 눈물을 지어주시다. 이 시인이 자녀로 인해서, 자기 아들로 인해서 정말 기뻐하고 그랬었던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나의 웃음을 만들어 준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가 이제 자녀들을 잘하고 뭐 기르고 하면서 그 자녀로 인해서 기뻐했던 순간, 즐거웠던 시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자녀를 나한테 보내준 게 나한테 웃음을 주신 거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런데 그 자녀를 데려가신 거, 그 자녀를 데려가신 걸 나의 눈물을 지어주시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이 앞에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흠도 티도 금가지 않은 나의 전체는 오직 이뿐. 정말 얼마나 애지중지하고 이게 길렀으면 이 아이가 뭐 조금이라도 어디 다치거나 뭐 이런 거 하지 않도록 정말 애지중지해서 길렀는데 거기에서 네 삶에서 가장 값진 것을 내놔라 라는 이야기를 들은 거죠. 나의 가장 값진 것으로 드리라 하올제. 근데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자식을 보내야 되는 부모의 마음, 내가 정말 끝까지 지켜야 될 게 내 자식인데 나의 가장 나종 지닌 것도 오직 이뿐이다. 그런데 나무에 꽃이 시듬을 보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다. 이건 또 다시 또 새로운 부분으로 가는 거죠. 꽃이 지고 그 꽃이 진 다음에 어떤 열매가 맺는 부분들, 그런 것들을 이 시인은, 김현승 시인은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제 다음에 또 소개해드릴 시는 아까 이제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이동원 가수와 박인수 그 성악가가 향수라는 노래를 불렀다고 말씀드렸었죠. 그 향수라는 노래가 정지용 시인의 시거든요. 근데 정지용 시인도 참 불운하기보단 참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어요. 아직 생사는 확인이 안 됐습니다만 1902년생이시니까 돌아가셨겠죠. 근데 이제 돌아가신 것도 이분의 시가 굉장히 좋고, 그런데 이분의 시가 이분이 6.25 중에 월북했다, 아니면 납북됐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으면서 시를 금지가 됐었어요. 그러다가 1988년 우리나라에 올림픽이 있던 그 시기에 이분의 시가 이제 금서 목록에서 해제가 되면서 이제 많이 나왔죠. 이분의 고향은 충북 옥천입니다. 옥천에 뭐 옥천 읍내에 이분 그 생가가 있고, 그 생가에 이제 자기가 있는데, 이분 시가 참 굉장히 좋은 시들이 많아요. 뭐 보고 싶은 호수라는 시에 보면 보고 싶은 마음 뭐 호수만 하니 뭐 얼굴을 가릴 수밖에, 뭐 이런 보고 싶은 마음이 큰데 그걸 내가 어떻게 가리고 싶어서 하는 건 그냥 내 눈을 가리는 것밖에 없다. 뭐 이런 시를 쓰신 부분들이 있어서. 근데 안타깝게 이제 이분도 자녀가 일찍 죽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10줄의 시인데요. 유리에 차고 슬픈 것이 어른거린다. 열없이 붙어서서 입김을 흐리우니 길들은 양 언 날개를 파다거린다. 지우고 보고 지우고 보아도 새까만 밤이 밀려나가고 밀려와 부딪히고
물 먹은 별이 반짝 보석처럼 박힌다. 밤에 홀로 유리를 닦는 것은 외로운 황홀한 심사위원이 고운 폐혈관이 찢어진 채로 니는 산새처럼 날아갔구나. 이 자녀가 어떻게 죽었는지 아시겠어요? 폐혈관이 찢어진 채로. 그러니까 이 자녀는 그 당시에 폐결핵으로 죽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걸 이 시인은 폐혈관이 찢어진 채로. 그 당시에 폐결핵은 이제 피를 토하는 부분이잖아요. 그 폐에서 피가 나오는 그런 적이니까. 그래서 폐혈관이 찢어진 채로. 저는 여기에서 이 시에서 가장 가슴 아픈 게 지우고 보고 지우고 보아도. 지금 뭐 요즘은 이제 뭐 냉난방이라고 그럴까 열 차단 같은 게 잘 되니까 뭐 이렇게 이중유리, 삼중유리 뭐 이렇게 있어서 유리창에 이제 한겨울이어도 유리창에 뭐 입김 불어넣어서 저기 나오는 게 별로 없지만 예전에는 한 장짜리 유리였잖아요. 그 유리 이렇게 조금 있으면 거기에다가 입김 불면 그냥 금세 성에가 이렇게 끼고 거기에다가 이름도 쓰고 뭐 이렇게 그림도 그리고 하면서 했었죠. 어른이 유리창을 가지고 이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유리에 차고 슬픈 것이 어른거린다. 뭐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유리창을 사이로 두고 나는 이 유리창 안쪽에서 따뜻한 데서 있는 거고 유리창 밖에 아이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아이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럿이 붙어서서 여롭다라는 게 뭐 조금 멋쩍다 뭐 이런 표현인 것 같은데 거기에 유리창이 붙어가지고 유리창에 아이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으니까 유리창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유리창이 뭐 이렇게 성에가 껴가지고 그래서 그걸 지우고 또 해서 또 봐도 잘 안 보여요. 예. 그래서 지우고 보고 지우고 보아도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새까만 밤이 이제 밤이니까 밤에 이제 밀려 나가고 밀려와 부딪히고 밤의 어둠이라는 게 나갔다가 또 이렇게 잠깐 좀 별빛이나 달빛에 의해서 조금 밝아졌다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밤에 홀로 유리를 닦는 건 내 마음이 외로운 심사, 황홀한 심사 뭐 이런 부분들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시인은 자녀의 죽음을 이렇게 유리창에다가 이름을 써보기도 하고 이 아이가 있나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게 아닌가. 내 주위의 어떤 내 자녀의 죽음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또 한편의 시도 이제 김광균이라는 시인의 시인데 이것도 자녀를 먼저 보낸 아버지의 시입니다. 제목은 은수저입니다. 은수저. 산이 저문다. 노을이 잠긴다. 저녁밥상에 아기가 없다. 애가 앉던 방석에 한 쌍의 은수저. 은수저 끝에 눈물이 고인다. 한밤중에 바람이 분다. 바람 속에 아기가 웃는다. 아기는 방 속을 들여다본다. 들창을 열었다. 다시 닫는다. 먼 들길을 아기가 간다. 맨발 벗은 아기가 울면서 간다. 불러도 대답이 없다. 그림자마저 아른거린다. 이 시도 이제 밤인 것 같아요. 저녁이. 이제 낮에는 다 마찬가지지만 낮에는 바쁘게 지내다가 저녁이 되면 이제 좀 한가해지고 그러면 그때 이제 슬픔이 이제 밀려오는 부분이 되겠죠. 산이 저문다. 노을이 잠긴다. 이게 저녁에 이제 산에 해가 떨어지고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녁밥상을 이제 받았는데 아기가 없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아기한테 뭐 아기가 태어나서 뭐 은수저 같은 거 한 벌쯤 이렇게 아기용으로 이렇게 해줬던 그 은수저가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 은수저 끝에 눈물이 고인다. 이건 은수저에 고이는 게 아니라 이 시인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겠죠. 그리고 이 계절도 뭐 겨울인 것 같아요. 한밤중에 막 바람이 불고 바람 속에 아기가 웃고 있는 것 같아요. 바람 소리가 휙 나가는 소리가 아기가 웃는 소리 같고, 그 지나가는 바람이 유리창 밖에서 방을 들여다보다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기가 있나? 그리고 내가 문을 열고 아기가 있는지 산이 있는 쪽을 바라다 보는 거죠. 그 산에다가 아기를 묻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 들길을 아기가 간다. 이제 아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창문을 열었는데 안 보이고, 뭐 그 바람 소리가 바람이 쭉 지나가겠죠. 산으로 가거나. 그러면서 아기가 가는 것 같이 느낀 거고, 맨발 벗은 아기가 울면서 간다. 불러도 대답이 없다. 뭐 이런 시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제가 읽어드린 시인은 대부분 다 주변에 있는 가족들, 자녀들, 뭐 배우자들, 뭐 이런 자기들이 연인들이 이제 죽은 그런 적이고요. 다음 시는 이제 마음속에 귀한 얼굴들이라고 자기의 죽음을 예상을 하고 이제 쓴 시입니다. 윤정은이라는 시인인데 이분은 이제 암 투병을 하다가 이제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우리는 빈손으로 이 세상에 왔습니다. 낯선 곳이라 울면서 왔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가족과 친구, 직업과 명예, 먹을 것과 입을 것, 아름다운 자연과 저 푸른 하늘,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머지않아 우리는 저곳을 향해 떠나가야만 합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이 세상을 떠나가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내 것인 양 살았던 모든 것은 잠시 위탁받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가지고 갈 수 있을 귀한 것들이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귀한 얼굴들입니다. 이들 까닭에 나의 삶이 아름다웠고 이들 까닭에 나의 삶이 풍요롭고 즐거웠습니다. 저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이 귀한 얼굴들을 내놓으려 합니다. 자기 자신의 어떤 죽음을 예상을 하면서 내가 다른 건 못 가져가지만 내 마음 속에 내가 사랑하고 나를 아껴주고 그랬었던 사람들의 얼굴은 꼭 가지고 가서 나는 이런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했습니다. 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겠다고 이 시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어느덧 시간이 이제 많이 돼가지고 제 시를 하나 소개를 해드릴까 싶은데요. 시간이 되면 시를 한 편, 다른 시를 한 편 더 소개를 해드릴까 싶네요. 요건 그 재미있는 시예요. 문인수라는 시인데 그의 상가를 다녀왔습니다. 환갑을 지난 그가 90이 넘은 그의 아버지를 안고 오줌을 누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생의 여러 요긴한 동작들이 노구를 떠났으므로 하지만 정신은 아직 초롱 같았으므로 노인께서 참 난감해 하실까봐 아버지 어이쿠 시원하시겠다 농하듯 어리광부리듯 그렇게 오줌을 누렸다고 합니다. 온몸으로 사무쳐 들어가듯 몸 갚아들이듯 그렇게 그가 아버지를 안고 있을 때 노인은 또 얼마나 더 작게 더 가볍게 몸 움츠리려고 애썼을까요? 툭툭 끊기는 오줌발, 그러나 그 길고 긴 뜨신 끈, 아들은 자꾸 안타까이 땅에 붙들어 매려 했을 것이고 아버지는 이제 힘겹게 마저 풀고 있었겠지요. 우주가 참 조용하였겠습니다. 그냥 뭐 다른 내용 안 하고 우리가 어린 시절에 자녀들 오줌 니든 그런 거를 이제 나이 드신 아버지가 그렇게 하고, 근데 아버지는 자식한테
내 몸이 너무 무거울까봐 그걸 작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이렇게 표현한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뭐 제가 시를 쓰는 사람이어서 마지막으로 이제 제 시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면서 뭐 강의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 시의 제목은 삶 이후의 삶. 삶은 그저 불어오고 불어가는 그런 한 줄기 바람만은 아니어라. 누군가에겐 기억이라는 이름으로 끝없이 살아 숨쉬는 아픈 상처였다가 때론 눈물 어린 그리움이어라. 그리하여 삶의 흔적은 하나일지라도 기억이라는 이름으로 남겨지는 삶 이후의 삶은 제각기 다른 모습으로 존재할지니 그런즉 매 순간 삶의 진한 향기를 품고 불어오고 불어가는 그런 바람이어라. 제가 이제 저희 가족들하고 모여서 이제 그 기일 됐을 때 이제 가족들 모여서 이제 이런저런 저기를 하다 보면 그런 중에서 항상 느껴지는 게 그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같은 형제들로서 같이 부모님을 보고 자랐는데 그런 때에서 모여서 하는 이야기들은 다 달라요. 내가 기억하고 있는 내 아버지, 내 어머니와 누님이 기억하고 있는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는 아버지, 어머니 당신 하나의 모습으로 사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시를 쓰게 된 부분인데요. 아버지, 어머니의 삶의 흔적은 하나죠. 그러나 그 자녀들에게 또 자녀들이 아닌 또 다른 사람에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이제 아버지의 형제들이나 어머니의 형제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부분 아니면 뭐 사촌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이야기했던 것들을 보면 참 달라요, 서로. 내가 기억하고 있는 거 다르고 다 다른 부분. 그래서 하나의 흔적을 서로의 기억 속에 다 다르게 가지고 있는 부분들. 그런데 그것마저 결과적으로 아주 중요하게 남아야 되는 부분은 좋게 잘 남아야죠. 나쁜 기억으로 남겨서는 안 된다. 그래서 앞에 시인이 이야기했듯이 좀 마음을 비우고 이렇게 사셔야 될 부분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라는 건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뭐 병원에서 태어나서 병원에서 돌아가시는 부분이고 그리고 나의 울음으로 시작해서 남의 울음으로 끝나는 부분이지만 그 과정 중에 우리 삶의 모든 과정은 다 선택이거든요. 그 선택을 어떤 것으로 하실까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남겨드리는 숙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택을 잘 하셔서 좋고 훌륭하고 좋은 기억으로 남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강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